버나드 윌리엄스의 윤리적 운개념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명의 고등학교 친구, 철수와 영희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결정을 내렸으면서도 운이 어떻게 그들의 도덕적 평가를 뒤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느 날, 철수와 영희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함께 주말에 드라이브를 가기로 했습니다. 둘 다 운전을 할 수 있었지만 서로의 차는 거의 비슷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전에 누가 운전을 할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출발하기 전 두 사람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누가 운전을 할 것인지 동전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동전은 철수에게 떨어졌고 철수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즐겁게 드라이브를 하던 중 철수는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봤고 멈출까 지나갈까 잠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영희가 뒷자리에서 빨리 가, 늦기 전에 라고 외쳤고 철수는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반대편에서 갑자기 길을 건너던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고 철수는 급히 핸들을 돌려 고양이를 피하면서 약간의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철수는 당황하며 내가 노란불에 넘어간 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영희는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날 혼자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노란불에 걸렸고 철수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오던 차가 제때 멈추지 못해 영희의 차를 뒤에서 받았습니다. 역시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양쪽 모두 약간의 차 손상을 입었습니다. 영희는 그 상황에 대해와 내가 멈춘 게 이렇게 될 줄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결정을 했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철수는 가속을 떼게 사고를 피하려 했고 영희는 멈춰서면서 다른 종류의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이 둘의 경우는 버나드 윌리엄스가 설명한 윤리적인 개념을 잘 보여줍니다. 철수가 가속을 했을 때와 영희가 멈췄을 때 그 둘 모두 본인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결과가 운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을 평가하는데 신중해야 할까요? 철수와 영희는 그날 이후로 또다시 드라이브를 가곤 했지만 그때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윤리적 운의 희생자셨다고 농담처럼 말하면서 운전할 때 더 신중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그날의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결정을 돌아보며 외부 요인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피타고라스라는 이름을 가진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그의 이름과 달리 수학에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대신 삶의 지혜를 찾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농장에서 일하며 자연의 질서를 관찰하면서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농장은 아름다웠지만 매년 한 번씩 찾아오는 강한 태풍 때문에 피타고라스는 항상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타고라스는 마을 장터에서 이상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허름한 옷차림에 조금은 수상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피타고라스에게 다가와 말했다. 젊은이, 나는 너의 고민을 알고 있다. 하지만 잊지 마라.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피타고라스는 사려 깊게 노인의 말을 받아들였고 집으로 돌아와 그 의미를 깊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농장이 매년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에 대비하는 자신의 준비와 태도는 통제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태풍 시즌이 오기 전 그는 강한 울타리를 세우고 단단한 창고를 지으며 그의 작물을 보호할 새로운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가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을 믿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어느덧 태풍의 계절이 왔고 마을 전체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타고라스는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창고에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준비 덕분에 피해는 최소화되었고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그의 농장은 여전히 푸르름을 자랑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태도를 본받아 각자의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려 했습니다. 마을은 점차 걱정보다는 준비와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덕분에 모두가 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었답니다. 이렇듯 피타고라스의 지혜는 에픽테토스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요소들 대신 자신의 마음가짐과 준비에 집중함으로써 진정한 내면의 자유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마을 전체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그리스의 작은 마을 에피니안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니안은 젊고 활기찬 성격 덕분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지만 늘 일시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축제처럼 지내며 마을의 주점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먹고 춤추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피니안은 마을을 방문한 유명한 철학자 에피쿠로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이 얼마나 행복을 보장하는지 철학자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피니안이 말했다.
저는 매일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만끽하며 지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 아닙니까? 에피쿠로스는 미소를 지으며 피니안을 바라보았습니다. 피니안, 너의 즐거움과 행복에 대해 듣게 되어 기쁘구나.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단기적인 쾌락을 넘어선 오랫동안 지속되는 마음이 평화에서 오는 것이다. 피니안은 고개를 갸웃댔습니다. 마음의 평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매일매일 떠들썩하게 지내며 마음의 평화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요. 에피쿠로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피니안을 마을 근처의 한적한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숲길을 따라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피니안, 에피쿠로스가 말했다. 우리는 소리도 없고 흥이 넘치는 무도회도 없는 이 숲 속에 평화로움을 느껴보려 한다. 이곳에는 쾌락을 방해할 것도 너를 불안하게 만들 것도 없다. 피니안은 잠시 조용히 숲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세심하게 자연을 관찰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 지나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점점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래는 조금 지루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조용히 있으니 마음이 한결 가볍고 편안해지네요. 피니안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에피쿠로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아타락시야. 마음의 평화란다. 내가 경험한 일시적인 쾌락들은 똑같은 파티나 술잔을 다시 찾게 만들지.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이런 평화로움에서 비롯된다. 그때부터 피니안은 각종 일시적인 쾌락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끔은 숲속을 산책하거나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욕구들 대신 소소한 일상에서의 행복을 누리며 진정한 쾌락이 무엇인지 점차 깨달아갔습니다. 이후로도 피니안은 여전히 친구들과의 즐거움을 만끽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행복이 균형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현명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피니안의 모습을 보며 더더욱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피니안의 변화는 그가 만난 철학자 이지의 덕분이었음을 알게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배우고자 그의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인 날 어느 작은 마을에는 스피노자의 철학을 신봉하며 살아가는 젊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범실론의 이치를 전달하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전통적인 신관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 그의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학자는 마을 광장에서 범실론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방법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자연 속 이해의 산책이었습니다. 철학자는 마을 사람들을 산책에 초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과 자연이 하나임을 몸소 경험해 볼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하나하나가 모두 신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함께 느껴봅시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그의 초대에 응했고 우리는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한 푸른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은 언제나처럼 아름답고 평화롭게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철학자는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자, 이 나무를 보세요. 이 나무는 그저 나무일까요? 아니면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일까요? 한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나무는 나무일 뿐이오.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고 땔감을 주는 아주 유용한 것이지요. 철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무는 당신에게 그 모든 것을 주지만 동시에 그것은 이 숲의 일부이며 자연의 호흡입니다. 자, 지금 모두 숨을 한번 깊이 쉬어봅시다. 사람들은 철학자의 말에 따라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사뿐히 춤을 추듯 흔들렸습니다. 철학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들이마신 공기는 저 나무가 내뿜은 산소입니다. 우리는 나무와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의 일부입니다. 이처럼 자연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는 곧 신의 표현입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한 소년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신의 일부인가요? 철학자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 그리고 영혼은 자연과 함께 존재하며 그것이 바로 신의 모습입니다. 산책이 끝날 즈음 사람들은 조금씩 범실론의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자연은 더 이상 단순한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나무와 공기, 흙과 바람, 심지어 자신들의 존재마저도 모두 신의 일부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 작은 마을에서는 서로 다투는 법 없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연을 통해 신을 발견하는 사람들의 지혜롭고 깊은 통찰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철학자는 자신의 철학을 재미있는 산책의 이야기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으며 이 마을은 그 영향 속에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